꼭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예. 아까도 우리 처음에 헝다 얘기했잖아요. 예. 현대두산인프라코의 주력 시장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굴삭기는 중국 부동산이 호황일 때 돈을 많이 벌겠죠. 아, 그러네. 이게 그러네. 안 좋으니 당연히 안 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좋았어요. 예. 작년에 굴삭기 판매가요 막 50%씩 월별로 늘어났는데 예. 올해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지표가 안 좋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중국이 부양책 쓰고 약간 부동산 대출도 허용하거든요. 운행을 내년엔 어떻게 시작합니다. 될까요? 좀 지금보단 좋아지겠죠. 그럼 두산인프라코 주가도 내년엔 지금보다 좋을 거예요. 근데 얘는 예전처럼 화려하게 가려면 예. 중국 부동산 경기가 중국이 그러니까 막 여기 개발하고 이런 부양책 막 써줘야 돼요. 그래야 옛날처럼 바뀌는 거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최악이었으니까 내년엔 두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년에 그 신차 가격이 올해보다 한 5%가량 더 오른다고 네. 예상이 된다고. 안녕하세요. 원래 신차는 가격이 조금씩 오르긴 오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게 올라가는 게요. 많이 올라야 돼요. 예. 많이 올라. 안녕하세요. 이건 많이 1에서 올랐어요. 2% 정도. 안녕하세요. 이게 3%고 안녕하세요. 5%까지 인상할 계획이 있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부품값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있는 반도체도 거죠. 네,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거기다가 미국의 마나임 지수라고 있어요. 중고차 지수니까 이게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가요.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요 신차 가격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결국엔 공급 부족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좀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원상차. 왜냐면 나중에 이제 지금은 생산량이 많진 않잖아요. 예. 신차 가격이 더 올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공급이 정상화돼요. 예. 가격은 안 내려요. 그러면 물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올라가고 완전히 엄청난 매출이 나옵니다. 예. 영업이익이 높아진다.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그 약간 이게 뭐 일부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대차나 기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싫을 수 있죠. 가격 그건 싫을 수 안녕하세요. 있죠. 비싸지만 와, 어두워요. 차를 바꾸려고 안녕하세요. 생각했던 사람들도 좀 생각이 더 네. 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예. 예.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안녕하세요. 아니 그 안녕하세요. 소득을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다 아니, 보니까 그런데 자동차용 그 반도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몇 달째 지금 이 얘기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1달러짜리 반도체라는 거예요. 네네. 1달러짜리 때문에 5만 달러짜리 차를 못 만든다는 거 얘기가 뭐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그게 그러니까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MCU라고 하는데 예. 저보고 가치니까 거예요?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예. 만드는 업체도 많지가 않고. 예. 근데 그게 작년에 셧다운됐어요. 이거 당연히 자동차 안 팔렸죠. 그 라인은 나중에 일부를 당장 잘 팔리는 PC나 예. 스마트폰 이쪽으로 돌려보니까. 예. 예. 근데 그걸 또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안녕하세요. 수요가 갑자기 너무 급증하고, 예. 그래서 다시 안녕하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 증설을 해야 되는데 예. 증설을 하고 싶어도 쉽게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제 계속 그때마다 발기를 들어갔죠. 예, 그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일단 자꾸 들어오니까 안녕하세요. 공장을 또 안녕하세요. 셧다운 또 들어가고 예.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공급은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연쇄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근데 최근에 테슬라 차이는 차량용 반도체가 몇 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합을 네, 한다는 통합.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현대차도 직접 현대차도 반도체 모비스 만들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약간 테슬라처럼 가는 거예요. 어려운 기술은 아니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좀 개선을 하면 예. 지금은 수백 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몇 개만 들어갈 수 있게 바꾸면 예. 차량용 반도체 대량 생산 안 해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0419님이 금융주 전망 좀 부탁합니다 하고 오셨거든요. 금융주면 이제 은행 보험을 많이 말씀하실 텐데 예. 아니 지금 한국은행이 2번 금리 올렸고 예. 미국은 내년
내년에 올릴 거고 예. 전 세계가 중국 제외하고는 다 긴축 쪽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경영부한테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오미크론이 완화되면 경기도 정상화될 거고. 예. 근데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자꾸 하니까 예. 그래서 그게 좀 위축은 되지만 예. 그걸 감안해도 주가가 너무 싸거든요. 예. 뭐 PER도 5배, 예. 배당이 5% 이상 기본적으로 보험이나 은행주. 그래서 저는 은행주나 보험주 중에 하나 정도 포트에 담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식님이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이거 저도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값도 올라가고 네. 신차값도 올라가고 현대차는 그런데 차가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못 그러니까 올라가나요? 저도 그게 좀 답답한. 저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약간 제가 뭐 주가를 맞추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누적되면은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게 안 가다가 최근에 가니까. 예.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이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 예. 지금 테슬라하고 주가 차이가 엄청 벌어졌죠. 테슬라는 전기차, 예. 현대차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데 우와. 속도가 안 보입니다. 결국 어우. 아이오닉 5가 얼마나 잘할지 이거를 계속 검증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너시스 안녕하세요. 브랜드 잘 파는 거 좋은데 안녕하세요. 그건 당장 수익성이 좋잖아요. 근데 미래로 봤을 때 몇 년으로 봤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중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전기차 분야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그거를 외국인이나 안녕하세요. 할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PER이 6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오닉 5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내년에 로보택시가 한국에 나온대요. 아이오닉 5 해가지고 네, 자율주행. 네, 내년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신문기사.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기사는 신문기사 나왔는데 진짜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은 앉긴 앉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할 건 없어요. 네, 자율로 이제 주행하는 건데 그저 겁나서 못하고 네. 그냥 택시는. 근데 이제 그 정도 기술력이 있는 거니까 네. 현대차가 좀 놀고 있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같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하시더라도 이렇게 주가 부진할 때 그걸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으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 한국 조선 그동안 사실 굉장히 수주율도 좋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세계 1위 차지했고 계속 그랬었는데 중국의 1위 자리를 내놓을 수 있겠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국이 갑자기 뭐 조선 사업을 수주를 많이 했나 보죠. 원래 중국이 계속 그동안도 1등을 했었어요. 예. 근데 왜냐면 이제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중국은 저그가 같이 컨테이너 사. 컨테이너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니까 예. 우리나라가 주력을 하는 건 굉장히 비싼 거죠. 예. 초대. 근데 이제 중국은 좀 작은 컨테이너 그리고 원유 운반선 좀 싸요. 예. 그리고 이제 벌크선이라고 석탄 같은 거 실어나는 네. 이거는 한국은 거의 안 합니다. 예. 취급을 안 하고 중국이 하는데 이쪽에 중국을 집중하는 이쪽이 매출액이 많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 48.7%, 한국이 37.7%, 나머지가 일본인데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한국어 같이 싹쓸이 LNG는 비교가 안 돼요. 거의 뭐 그냥 97%가 한국이 그냥 다 싹쓸이 있고 그 다음에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한국이 거의 다 싹쓸이 있고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 배들은 옛날에 벙커시유를 많이 썼잖아요. 예. 원유 배들. 친환경적이지 않죠. 예. 탄소 배출. 요즘에 발주하는 배들은 LNG를 연료로 쓰는 예. 연료 추진상 쓰는데 그건 다 한국이 거의 다 수주해요. 비싸요 배값이. 이거를 다 수주하고 있어서 한국이 실제적으로 이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팝, 안녕하세요.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안녕하세요. 열풍.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K 시사 안녕하세요. 내일 아침 7시 20분 최경영의 최강 시사. 틀면 나오는 시사계의 수도꼭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가 콸콸콸 모든 이슈를 섭렵한 뉴스 척척 박사 시사 토크의 끝판왕 최영일 그가 왔다.
평일 낮 12시 20분 나른한 점심을 깨우는 단 하나의 시사 토크쇼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세상에서 가장 김동 홀령골 1kg예요. 2021 KBS 연중기획 기억을 기록하다. 50년도 6월 25일 날 6.25가 터졌잖아요. 이 대전교도소 수감자들이 만일 인민군이 대전을 점령했을 적 인민군에 동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모두 다 끌어내다 죽여라. 학살지가 8학살지까지 있거든요. 7천에서 8천 명이 돌아가셨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2007년도에 진실화의 측에서 사막살지를 발굴을 했어요. 땅이 한 9평 정도 되는 데서 안녕하세요. 29구의 시신을 발굴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릎 위에 앉혀놓고 뒤에서 총을 쏴서 이 안녕하세요. 학살지를 찾은 건 99년도예요. 일학살지에다 대사육을 했어요. 대사육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들이 그 개의 오물을 몇십 년간 뒤집어 쓰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처참했고 아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대전 3대 사건 희생자 유족회 전미경 회장은 기억합니다. 전쟁이라는 이유로 7,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홀령골 민간인 희생 사건이 끝까지 밝혀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이 어루만져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과 대한민국의 기억, KBS가 기록합니다. 와. KBS 58분 날씨. 오늘 상당히 온화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온이 꽤 많이 올랐는데요. 서귀포가 가장 높은 17.4도를 기록했고 다음은 부산이 17.3도, 서울도 오늘 13.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무려 8.4도나 높았고요. 어제보다도 1.2도 더 상승한 기온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날이 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청주, 전주 영상 1도를 비롯해 좋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세종 12도, 그리고 4도 정도. 안녕하세요.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표 안녕하세요. 안개가 좀 자주 발생을 하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발생되고요. 이 많은 곳에서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강원도 중북부 산간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풀리긴 했지만 강원 영동지방과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의 비 소식은 오늘 밤에도 좀 더 이어지겠고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상북도 북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에도 빗방울 정도로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다소 탁할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0.9도, 습도 51%입니다. 윤지수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47kHz, FM 90.5MHz, KBS 광주 제1라디오입니다. HLKH.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광주 성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74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골프 모임을 했던 확진자에 이어서 모임 참석자와 그 가족을 포함해 10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40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공이한 초등학교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수산물 공판장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는 등 12개 시군에서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사실을 안녕하세요. 입증할 주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다 이렇게 공개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가 무책임한 조사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오늘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가입 기록이 없다고 발뺌하던 일본 연금기구가 일본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기록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며 무책임한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시민 참여형 사업 예산을 60%까지 삭감해 논란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내년도 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79건 102억 원 사업에 대해서 중복성 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41건 6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애초 예산안에 있지 않았던 도로정비 예산이 다수 포함되면서 시의회가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선심성 심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9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 기념회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보고서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또 통장이나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 사무원이나 투표 참관인 등이 되려면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남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논의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며 당장 입법 논의에 나서 부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 갯벌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남 갯벌 보존과 관리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서 전남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9,732억 원을 투입해 갯벌의 세계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갯벌 통합관리, 갯벌 보존과 관리, 갯벌의 가치를 이용한 관광 활성화, 갯벌의 이미지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능 시험센터 구축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는 2024년까지 영광 대마산단에 237억 원을 들여 수전의 시스템 연구 개발에 대한 시험동과 관리 동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또 수전의 시스템으로 생산한 그린 수소를 인근 지자체 수소 충전소에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보고 해양경찰서는 이번 달부터 어선의 승선원 변동 시 파출소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비대면 신고를 할 수 있는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간편하게 모바일 신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나눠주고 어민들에게 신고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광주 등 일부 직업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미달 사태 관련해 교사 노조가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광주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11곳 가운데 6곳에서 신입생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며 학급 감축 등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지난해 같이 일반 계고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계고 정원을 감축하자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일반고에서 직업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과 보호자가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비진학 확인서를 제출해왔다며 고용부가 이를 직접 점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급반 학생의 진학과 취업 선택권을 존중하고 직업 교육의 전문성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 맑은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시와 현재 기온 11.7도, 습도 52%입니다. 임진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도투데이 임정섭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에 무등산 국립공원이 꼽혔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광주 시민의 62%는 광주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무등산을 선택했습니다. 무등산에 이어서 음식, 5.18 민주화운동, 광주 비엔날레가 이어서 안녕하세요. 꼽혔는데요. 광주 지역의 관광 자원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광주 시민들은 식도락을 가장 많이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 광주 지역에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자연, 역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시민들은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분야냐에 대해서는 관광지 부족을 지목했는데요. 자,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 관광업계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관광정책이 잘 마련돼서 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잘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남도투데이가 준비한 우리 지역 소식들. 먼저 11월 1일부터 시행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달 들어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조정됐죠. 광주시는 어떤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19 궁금한 상황을 투데이 초점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농산어촌 정보를 들어보는 남도 팜팜팜 시간에는 동남아 지역의 수출길에 오른 강진 지역의 딸기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현정수구로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대학 미술패 연합의 창작물 아카이브와 최신 작품 전시전 현장을 주재했고요. 끝으로 순천시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소식 순천방송국의 최유린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톡톡. 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된 문제 드리는 문자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남도 팜팜팜 시간에 강진 지역이 이곳이 동남아로 수출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과일은 무엇인지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과일 요즘 지금부터가 다 제철이죠. 겨울철이 제철인데 모양은 약간 역삼각형의 둥근 모양을 한 것도 많고 붉은 색깔입니다. 이 붉은색 열매에 씨가 다 이 열매에 달려있고 초록색 잎이 그 위에 꼭지 위에 달려있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보통 25도 이하의 선선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겨울이 또 제철입니다. 향과 맛이 아주 달콤해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최근에 강진 지역에서 재배하는 이 과일이 동남아 수출길에 올랐는데 강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담양에서도 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고 장성 지역에도 재배 농가가 많죠. 예.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참외, 2번 딸기, 1번 참외, 2번 딸기 중에서 정답 보내주셔서 문자메시지 샵 2318번, 우물전 2318번으로 정답과 함께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한번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또는 수제갈비 전문점 광주 홍성촌의 식사권을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적에 노란색의 바나나 우유가 있었다면 분홍색의 이것 우유가 있었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어떤 과일일까요? 1번 참외, 2번 딸기 중에서 보내주셔서 샵 2318번, 우물전 2318번으로 보내실 때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남도의 삶이 있습니다. 남도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KBS 제1라디오 남도투데이. 네, 최근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5,000명대 안팎을 이어가면서 위중증 사례도 많고 사망 사례도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새 변수로 떠오르면서 방역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걱정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어제부터 다시 4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광주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광주시 송혜자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광주 지역도 오늘 오후 2시까지 보니까 벌써 40명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 광주 지역의 11월 한 달 확진자 수 거의 날마다 30에서 50명 이상은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일단 그 광주 지역 상황부터 좀 살펴주시죠. 일상 회복 이후로. 지금 11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지금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 상황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5,000명 안팎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예. 우리 시도 지금 하루 뭐 40명 안팎으로 계속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제 일주일 지금 12월 들어서도 저기 281명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전국에 비교하면 우리 시는 그래도 안정적인 사실은 예. 막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변이바리스 오미크론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전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확진자가 굉장히 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대비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금 다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백신 접종률이 이제 80% 이상을 넘었는데 80%를 넘었는데 뭐 이제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60대 이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돌파 감염이 많은 것인지 광주 지역의 확진자 특징을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11월 이후 이드 코로나 이후로 예. 확진자 발생하는 현상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면요. 그 뭐 11월에 그 반대 요양병원에서 최고에서 종사자가 지금 확진이 되었고요. 뭐 전수조사 현대분사를 통해서 한 110여 명이 지금 확진된 상황이고요. 이는 지금 이분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었고 시설들은 올 상반기 그러니까 5월에 2차 접종을 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 보면은 예방접종 효과가 굉장히 유효한 거고 불좀 그래서 켜주세요. 이분들이 뭐 다 맞았지만 90% 이상 돌파 감염을 지금 돌파 감염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지금 11월 한 달 동안에만 77명의 지금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이는 이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세대에서 지금 어린이들에서 지금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지금 저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방접종을 했지만 뭐 5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굳이 인근 지역에서 운동 모임을 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한 12명이 발생됐어요. 그 사업장에서 물류센터에서 지금 6명이 발생된 거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금 꽃이 지금 이게 숨어있는 감염자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부정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수준 감염자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부스터샷은 지금 사실 조금 꺼려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좀 필수적이다라고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 지역 부스터샷이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제 지금 저희가 부스터샷을 10월 말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실시해가지고요. 그냥 그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또 의료기관 거의 한 70에서 80%, 요양병원이나 시설은 90% 이상 그 종사자가 입소자가 접종이 완료된 상태고요. 네네. 근데 이제 60에서 60대 이상이 조금 접종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른 의료기관 가셔서 접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12에서 17세 청소년들이 지금 접종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직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어려우시죠. 예, 어려하셔서 접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접종 이익이 크다고 지금도 물어봐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일단 이번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번 거리두기 강화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이제 사실은 지난 3일날 발표가 됐고요. 이제 이거는 기본 핵심 내용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또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그런 크게 두 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먼저 그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는 1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했는데요. 어제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 2일까지 4주 동안 8명으로 지금 조정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한 명은 유예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에 한 명만 접종 안 하신 분들일 때는 가능하게
되고요. 그 전에는 8명 중에서 4명은 네 명.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강화된 조치로 미접종자는 네. 8명 중에 1명만 가능하다. 이건 꼭 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게 좀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역 패스 관련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기존에 이제 유용 시설과 뭐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 시설만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어제부터 새로 식당이나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뭐 PC방, 영화관 또는 이제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지금 확대 적용하게 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외적으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오락실이나 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점이나 마트는 이렇게 한 14종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11세 이하 어린이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지금 아니고요. 그렇죠. 또 이제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지금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니까요. 이제 접종을 안 하시고 사적 모임이 8명까지인데 조금 전에 이제 미접종자가 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PCR 검사 음성이 나왔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음성이 나오면 48시간 안에 음성이 나오면 3명은 가능합니다. 아, 1명은 가능하다. 예. 네. 근데 이제 두세 명 정도 PCR 음성이 있어도 그거는 불가능하다. 1명까지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집중 환자들도 지금 영상 가동이 걱정인데요.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영상 가동이 가장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 오늘 현재 총 병상 가용수가 저희가 612병상인데요. 지금 355병상 입원에 있어서 가동률 지금 58%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 지역은 병상은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증병상입니다. 중증병상이 저희가 전남대하고 조선대 병상이 지금 29병상이 지금 사용 29병상이 있는데 현재 22병상이 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병상이 7병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제 7병상도 별로 이제 좀 잘 문제가 없는데 지금 수도권이 하나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저희 우리 그 지방으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이제 긴장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 아마 확진자 수가 계속 늘 거를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남대하고 조선대병원에다가 준증병상 28병상을 이달 내로 지금 확보하려고 시설 분사 중에 있고요. 안녕하세요. 또 이제 계속 환자가 늘어나면 의료 대행 체계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택치료를 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죠. 재택 치료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인가요? 사실 이제 재택 치료는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를 하는데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이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확진자는 본인의 자기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그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고 증상이 있거나 만들었지만 증상이 있거나 주거 환경이 특별히 좋지 않을 때는 입원 치료를 저희가 하도록 저희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이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머무를 때 안녕하세요.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병원 내부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이 협력병원은 보건병원, 기독병원, 서방병원, 혜아력병원 이렇게 4개를 지정을 했고요. 이 경우는 이제 간호사가 하루에 2번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화를 해서 뭐 건강을 어떠신지 모니터링을 하고 열이나 뭐가 이렇게 안 좋으면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게 되고요. 약이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약을 처방으로 전달하고 또 이제 그것도 넘쳐서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고열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체계를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시와 보건소, 협력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병상으로 입원시키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일단 재택치료는 모든 확진자가 대상이지만 대부분 이제 무증상의 경우가 이제 집에서 이제 여기 재택치료를 너무 어둡네. 하는데 증상이 있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입원을 시키고 증상이 좀 있더라도 협력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처방이 가능하면 처방을 하되 더 상황이 나빠지면 뭐 119 등을 통해서 이제 병원으로 옮기겠다 이런 말이네요. 단계를 거쳐가겠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보도가 지금 뭐 괜찮은 것이다 아니면 더 심각한 것이다 이게 헷갈리거든요. 예, 사실 그러시죠. 저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뭐 11월 초에 최근 남아공이나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이게 보고가 됐고요. 보고가 된 새로 전이 발견된 오미크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보고가 되고 일주일 만에 뭐 6개 대륙 30개국에서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질병청에서 이제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서 이중증 환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에 확진된 환자가 지금 10명 정도가 되고요. 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임상 상황 진행되는 상황 보호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간단히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사실 아직까지 최고의 방역은 지금 접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방 접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3차 접종해 주시고 가장 기본은 마스크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스크 착용하시고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증상이 있는데 많이 있거든요. 오늘 발표된 그 사례도 그렇죠. 네.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보건소나 뭐 선별된 곳에서 꼭 검사를 해주도록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도시 송희자 감염병 부관장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인간사 세상만사 힘에 끼고 품에 끼는 일이 매일처럼 쉼없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올해도 작년 매기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었잖아. 네, 그러게요. 그냥 행사 같은 것이 11월부터 바짝 열리려다가 또 줄줄이 취소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자체별로 셀 수 없는 여러 축제가 있어. 축제별로 많은 예산이 잡혀있지. 취소되면 어쩔까? 그게요. 뭐 어딘가에 쓰겠지. 잘 쓴 것도 있어. 작년에 장성에서는 3개 축제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수입업하는 곳에 썼어. 비 피해고 많이 입었었잖아. 아이고 잘했어. 꼭 필요한 곳에 썼네 그거. 그러지. 그런데 전남의 다른 지자체 중 한 곳은 행사가 취소되었어. 근데 대규모 무용단을 꾸려 기자단 식비로 과도한 예산을 책정해.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광고 예산으로서 남는다고 막 써버렸어. 어째 돈을 그러고 쓰나? 아니 내년에는 행여나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 또 어쩌고 쓸란거? 축제는 취소되었는데 예산을 다 썼다가만은 이해할 사람 찾기 힘들 거이고. 자, 올해 이야기 해보자고. 역시 축제가 거의 다 취소되었어. 아이고. 강원도 정선군은 취소된 축제 예산으로 전 군민한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을 해. 오메 잘했어. 이 멀쩡한 도로 다시 깔고 보도블록 바꾸고 그 CCTV 옆에 있는데 그 옆에 또 달고 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지역화폐를 줄 때 지역민 소비도 늘 것이고. 지역화폐도 50만 원 한도에서 10% 할인이 보통이잖아. 예전은 달러. 11월 12월에 월 한도를 100만 원으로 늘려. 거기에 할인도 10%에서 15%로 늘려. 대전 시민들은 어쩔까? 어메 좋겠네. 적은 예산으로 소비 많이 늘리겠지. 아니 대전 시민들은 그 지역 화폐로 뭘 사든 간에 15% 할인받는 셈이잖아요.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는 돈을 못 쓴 게 그 돈이 분사로 빠져나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곳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알맞게 돈을 쓰고 있어. 그러네. 자, 광주 전남으로 와보자고. 똑같이 행사 거의 다 취소되었어. 어쩌고 있는 거?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광주는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지역 화폐 지급할 거라고 한갑더만.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고 네. 축제가 없으면 주변 상인들도 타격이 커. 소비자한테 금전적 도움을 줘서 소비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남는 돈을 알만한 곳에 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도투데이 듣고 계신 시각이 5시 26분이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죠. 잠시 후에 저는 남도 펌펌펌 시간에 강진 지역의 이 과일이 올해 처음으로 또 동남아 지역에 수출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둥글고 붉은 열매에 표면에 씨가 붙어 있고 위에는 초록색 잎이 달려 있는 이 과일은 어떤 과일인지를 맞히는 문제 드렸습니다. 지금이 제철이죠. 25도 이하의 선선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향과 맛이 달콤해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그런 과일에 꼽히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뭐 강진 얘기를 들어볼 텐데 담양에서도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정성 지역에서도 재배를 많이 하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아주 이 붉은 색깔이 또 아주 탐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과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참외, 2번 딸기, 1번 참외, 2번 딸기 중에서 정답 보내주셔서 문자메시지 샵 2318번, 우물정 2388번으로 정답과 함께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한번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또는 수제갈비 전문점 건조 풍선초리 식사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5151 사용하시는 분, 우리 농산물을 수출한다니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하셨는데 이 과일이 동남아 지역에 상당히 지금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1003 강진의 이것이 동남아 수출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셨고, 6272 아이 가졌을 때 집사람이 이 과일 먹고 싶다고 해서 매일 공수하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고 하셨는데, 최근이면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이면 이거 구하기 상당히 힘드셨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과일 구하기가. 8732 우리 아기 빨간 볼처럼 예쁘기도 하지요. 0148 귀여운 딸 태몽이 이 과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이들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 과일과 함께. 1114 한 박스 사면 개눈 감추도 다 먹습니다 하시는데, 식구가 좀 많으면은 한 박스 많이 부족하죠. 비싸기도 합니다. 7969 코로나19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과 함께 의견 샵 2318번 우물정 2318번으로 보내주실 때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꿈꿉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도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남도 팜팜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우리나라 딸기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곳에 수출하는 딸기가 상당히 비쌀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이 딸기 수출을 위해서 딸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비행기까지 뜬다고 하죠. 그런 보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가운데 최근에 강진산 딸기 역시 동남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남도 팜팜팜 창별아 영농법인 오명석 회장의 설명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강진 딸기 수출연구회의 딸기를 이 창별아 영농법인에서 포장과 출하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곳 수출연구회 얘기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강진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일시군 일특화 작목으로 딸기를 선정해서 재배와 육류 기술을 보급하고 활성화시켰는데요. 예. 그로 인해서 귀농 1번지답게 많은 귀농인들이 딸기를 작목으로 선택해서 알차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수출을 해보자 뜻을 같이 하는 귀농인들이 협심을 해서 강진 딸기 수출 연구회를 출범시키고 현재 적극적으로 수출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출 연구회까지 출범을 시켜서 강진 딸기에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단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영농법인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강진 딸기 수출 연구회는 말 그대로 작목반 형태이고요. 예. 수출을 위해서는 포장 작업, 그리고 선적 작업, 그리고 이동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법인이 또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 개별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이곳 영농법인에서 이제 일원화해서 수출을 담당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진 지역에는 글쎄요, 워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뭐 담양, 장성 등 많은 곳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강진 지역의 딸기 농가는 지금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네, 지금 한 100여 농가에 이르고요. 면적은 한 37헥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딸기 유명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충남도 있고 뭐 전북도 있고 강진 딸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 내세울 게 있다면 어떤 것 이것이다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강진은 온화한 기온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맑은 물, 일조 조건이 좋아서 맛과 향기 그리고 당도가 좋기 유명하죠. 예. 맛과 향기의 당도가 높다. 그러면 이곳 강진 딸기 수출 연구회가 초동을 하면서 딸기를 수출하는 데 여기 너무 열정을 어둡네요. 가지고 계시는데 딸기 수출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저희가 연구회가 출범하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저희 법인 설립이 이루어졌고요. 법인 설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샘플 및 그다음에 소량으로 수출을 시작했고요. 현재는 지금 태국과 베트남에서 베트남으로 주 2회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특히 전남에서 가장 많은 수출량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 태국과 베트남으로요? 네네. 그렇군요. 아, 지난해부터 수출을 시작했으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늦게 출발한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태국과 베트남에 주 2회 정도 수출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수출 양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네, 작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샘플하고 주 1회 정도 한 350kg 정도를 수출을 진행을 했었고요. 예.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 2회 태국 위주로 했었고요. 지금 올해 선적식을 붙였는데 태국과 베트남 2개국으로 저희는 이제 주 2회 고정으로 하고요. 성수기에는 약 4회 정도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강진 지역의 딸기가 수출되는 양이 전체 재배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약 30% 정도에 그쳤었는데요. 네. 이런 추세라면은 좀 재배 면적 대비 한 50% 이상은 수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절반 정도는 수출을 한다. 네. 그럼 국내 소비자들이 이제 그 절반밖에 이제 못 드시는 건데 동남아 지역 소비자들에게 강진 딸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주문 투자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까다로운 수확 과정과 포장 절차 때문에 많은 양을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 외국에 이런 농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맞춰진 그 제한 기준이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것들도 다 꼼꼼히 다 점검을 하시는가요? 어떻게 수출을 하게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호남 검역 본부를 통해서 수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검역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검역에서 안전하게 딸기 양품을 위주로 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고가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태국과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우리 강진산 딸기 가격은 어느 정도나 형성이 돼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예. 베트남에서 최근에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예. 1.32kg 기준으로 해서 84,000원 정도의 판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84,000원이요? 네네. 1.32kg 84,000원이요? 네네. 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비싼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항공 운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항공료면 또 내륙 운송비, 그다음에 포장비 이게 다 감안이 돼야 되니까 그 중에 많은 부분을 그런 부분을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창작한 작품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미연 회원들의 인터뷰 영상, 또 각종 미술 아카이빙, 또 남미연 회원들의 동아리 역사와 활동 내용들도 함께 전시가 되어 있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20대들이 이것을 본다면 상당히 좀 이색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처절한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30년 만에 이걸 다시 본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감회가 좀 남다르겠네요. 이제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이제 시민들이 찾아서 현장을 봐주시고 과거를 추억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 당시 활동했던 동아리 회원들은 오랜만에 만나서 근황을 나누기도 하고요. 작품들을 보면서 많이 추억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산 줄 알았는데
그러나 세월이 그냥 가는 건 아니구나. 역사가 언제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그것이 반복돼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30년 넘은 세월을 각자 조금 그나마 좀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외국에서 뭐 독일인가 거기서 어떤 의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의 그 대가라고 하는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신 적이 있어서 네. 사실은 그렇게 크리스마스 정말 선물이 됐으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그 인류를 위협했던 많은 독감인 그러니까 바이러스 형태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약화돼서 종식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위험한 변이는 아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사실은 이제 몇 명 안 생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게 몇백 케이스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중증 환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하는 거에 비하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죠. 오미크론. 그럼요. 1719님께서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한테는 무용지물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도 뭐 기존에 나왔던 코로나의 처음에 했던 형태에 비해서는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긴다고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오미크론인도 그렇고 어차피 코로나라는 기본적인 바이러스 형태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항체 효과는 있다고 봐야죠.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인천의료원 방문했습니다.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이재명 후보님은 원래 그 성남의료원 설립할 때부터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셨고 보건의료 쪽에 원래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고 특히 공공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그 지원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도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 수준을 늘리고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료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의료진들도 그런 말 듣고 많이 힘을 얻었죠. 그래요? 네. 싫어하진 않았군요. 네. 원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뭐 이거는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선 후보니까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겨우 한 5천 명 정도 발생한 걸 가지고도 지금 나라가 아주 시끄럽잖아요. 예. 이제 대부분의 외국을 보면 뭐 수만 명씩 발생하고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이러는 걸 보면 얼마나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병상 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보건의료의 재난 상황이 이제 우려될 정도면 쉽게 말해서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비는 아주 좀 낮은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진들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또 사무직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필요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뭐 대책이라기보다는 아쉽죠. 그동안 2년이나 벌써 지금 돼서 사실 많이 지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나아진 게 없어요. 의료인 보강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공병상을 늘리는 문제들은 사실은 여전히 뭐 4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큰 차이가 없이 지금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그 공공병상을 늘리고 또 공공병원들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들에 대한 정부의 그 전폭적인 좀 정책 전환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현재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격려와 지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 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보다도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좋아질 거다라는 비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비전 제시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와 지지도 중요하지만 좀 그 걸맞는 보수, 돈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뭐 당연히 필요하죠. 네.
앞서 우리나라 병상 수가 세계적으로 많다. 이거는 민간 의료기관 병상 수를 다 포함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공공병상 수는 세계에서 가장 적어요. 우리나라가. 전체 병원의 5%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를 보고 있는 공공병원이라고 치면 이제 소위 지역 거점 병원이라고 하는 지방 의료원들인데 안녕하세요. 전체 병상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실 1%의 병상으로 지금 거의 80% 이상의 코로나를 지금까지 지켜온 거거든요. 그렇죠. 코로나는 거의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참 어렵게 진행왔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권 침해한다는 반발도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임상 의사로서 일단은 그 백신이라는 거에 대한 과학적인 효과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백신이라는 거는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은 걸로 이미 밝혀져 있어서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은 좀 학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좀 따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사회적 측면은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어떤 제한하는 책임이 아니라 인센티브적인 책임이라고 치면 더욱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막연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 방역 패스라는 것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당연히 임상 의사로서 전 청소년이 백신을 맞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인천의 교회에서 이렇게 퍼져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교회 예배 찬송가도 불러야 되고 모여야 되고 이거 좀 걱정은 됩니다.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요. 국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팬데믹,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균의 공격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결국 끝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좀 어렵고 힘든 시기긴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끝이 이제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절을 끝내려는 단결된 노력을 필요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희망을 준비하는 시점이 필요하겠어요. 특히 공공의료 분야 같은 걸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헛되이 안녕하세요. 끝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작업들을 안녕하세요.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끝이 보인다고 해서 끝이 다가온다고 해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끝이 언제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코로나는 아마 끝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설전이 맞는 독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런 무서운 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류와 더불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같이 이제 그러니까 중증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또 컨트롤이 가능하면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온다면 아마 크게 무섭지 안녕하세요. 본인들이 예방만 잘하고 피해 다니면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 그런 조정이 되는 거를 종식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시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승현 인천의료원장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안녕하세요.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후보 단일화인데요. 네, 후보 물론- 단일화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네, 물론 다른 단어도 많이 등장하지만 유달리 자주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변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여야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신호탄 쏘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으로 복귀한 김종인 총괄선대대책위원장도 첫 메시지로 후보 단일화 관련된 내용을 냈습니다.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 스스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일화 압박을 시작한 건데요. 이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를 그때 굉장히 압박을 한 바가 있는데 근데 안철수 후보는 심상정 후보를 만나러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3지대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건 두 사람이 또 힘을 합치냐라고 하는 것이 단일화까지 이어지냐라고 그렇죠. 하겠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질문이 기자들이 많이 했는데요. 우선은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튼 대선 때마다 후보 단일화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 번 있었어요. 네, 1987년 직선 재개헌 이후에 자주 봤던 풍경입니다. 네. 시도가 있었다고 다 이뤄진 건 아닌데요. 하지만 살펴보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정당들이 제대로 인물 배치하지 못해서 그 욕구들이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87년에는 김대중, 김영삼 유명한 이야기죠. 예. 97년에는 김대중, 김종필, 2002년에는 노무현, 정몽준, 예. 2007년에도 잠깐 있었지만 되진 않았었고요.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네. 심지어 2017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홍준표, 안철수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단일화는 정확히 2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나머지 한 번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포기한 적 있는 건데요. DJP 연합이 단일화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 정권 교체 일어났던 1997년 김대중, 김종필 후보 단일화가 그 당시 아주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리고 또 성공한 단일화로는 2002년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단일화를 이뤄내서 이후에 대선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협상, 아이고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우, 하루 저녁에는 만나서 된다, 그 다음 날은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막판까지. 네, 두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 격차가 비슷했기 때문에 별로 안 났기 때문에요. 룰 협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왜냐면 두 사람 다 일종의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올인하는 게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룰 세팅을 관련해서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요. 반면에 DJP 연합은 김대중 후보가 김종필 후보에게 크게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지를 가지고 씨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총리와 그리고 경제 관련 주요 장관들은 JP한테 준다 이런 그 단일화 협상. 네, 개헌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깨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리고 2007년 정동영 문국현 단일화, 그리고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제가 그 단일화 때 옆에서 같이 앉아서 자세히 봤었거든요. 단일화의 이 미학도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시도, 이때도 굉장히 많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때 대선 캠프 취재하면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라는 생각을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취재팀이 정말 좀 갈등이 컸는데요. 두 사람 후보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기면 자기가 된다 이러면서 아주 갈등이 컸습니다. 갈등도 컸고요. 처음에는요, 두 후보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적으로 비밀에 만나기 있었어요. 제가 비밀에 만나는 장면을 가봤다. 그런데 처음에는 화기에, 나중에는요, 틀어져가지고 서로 얘기를 안 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전격 사퇴하는 형식으로 단일화가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너지를 내지 못한 단일화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일화 역사들을 짚어보면 어떤 조건과 환경일 때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서 이번 2022년 대선에서도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루어질지 말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 굉장히 박빙인데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또 영향이 미칠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이 단일화 마지막 중요한
2123님께서 단일화라고요? 각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서 층층 모아서 단일화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활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문국현은 뭐 하는지 기자님 아시나요? 문국현 후보가 그때 당시에 후보로 나와서 대선 캠페인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압니다. 요새도 성공한 기업인으로 이후에 인생을 네, 정치권에서는 발을 끊고 가서 기업인으로 다시 되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쪽은 쳐다보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잘 지내시는지 정치권을 떠나서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재판을 하던 판사도 사찰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니요, 유가족 사찰한 것까지는 알겠어. 유가족을 사찰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판사도 사찰했다고요? 네, 이제 그런 의혹이 이번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드러난 건데요. 네, 주진우 라이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다 이런 내용 꾸준히 전한 바가 있는데 관련된 재판을 한 판사 자료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석삼이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세월호 선언 재판 판사들의 전력과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했다라고 하는데요. 국정원이 판사를 사찰했다. 네, 그렇죠. 관련된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관련된 자료를 보면 2014년 5월 20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세월호 재판 관련 광주지법 언론 보도 내용 사전 검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 검열이요? 네, 게다가 이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판사 임용 이전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다소간 의구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선배들도 있는데 소신껏 활동 생활하고 있다라는 우려, 간접적으로 지휘부 우려를 전달하며 다른 재판은 몰라도 이번 세월호 재판은 무조건 자신이 말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성격상 어디로 튈지 몰라 고민된다며 우려. 이러한 판사들의 세평을 담았습니다. 생활하고 있다고 어디로 튈지 몰라 고민된다며? 좀 심각한데요? 네, 그러니까 판사는 우리가 흔히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신껏 생활한다라는 점을 우려한다라는 내용을 심지어 국정원이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충격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각 판사에 대해서 땡땡은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후배들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 땡땡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타입이어서 사고 칠 소지가 높다라는 염려, 이런 식의 세평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세평, 그리고 국정원에서 인물평을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인사담당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정원의 보고서가 안녕하십니까.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 언론의 내부 동향을 파악한 정황도 있는데요. 세월호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는 압박을 받고 보수 언론의 세월호의 보도 불력 축소를 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세월호 사고 관련된 비판 매체 보도 실태 및 특이 동향이라는 문건의 제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공공기관 대기업 대상 선심성 광고 발주 협찬금 축소 유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기사를 쓰면 정부 광고를 주지 말라라는 취지예요. 그렇죠. 대기업 광고도 주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불과 몇 년 전. 그렇죠. 사실 국정원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한다는 자체가 지금 금지되어 있거든요.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지적. 그래요. 그렇죠. 당시 국정원은 근데 어떤 언론사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네, 이제 당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작을 하면서 소위 이제 결이 맞는 언론사들과 함께했다. 네. 그래요? 어떤 언론사? 안녕하세요. 네, 특정 언론사 이름을 말하기 좀 그렇고요. 땡땡일보 일면 톱 기사, 청와대 선언 변경 관련돼서 일면 톱 교체 배경에 대해서 땡땡땡 사회부장은 참 다행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톱 기사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다행스럽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예 국정원 내부 문건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뿐만 아니라 신문사들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 너무 많은 지명과 자극적 보도 등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스스로 보도를 줄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언급도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이런 지시를 하니까 그런 내용을 보도를 줄이겠다고 요청을 받고 수용했다 이렇게 보도하니까 참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우리가 몇 년 전까지 국정원 요원들이 따라다니면서 보고서를 씁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또 굉장히 비방하고 비난하고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국정원 직원.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DJ 사찰문건, 국정원의 사찰문건을 구해서 보고 있었는데 국정원이 아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의 과대망상죄,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폄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보고서를 써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더 편향적으로 더 나쁘게 썼다고. 네, DJ 시절도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불과 5년 전 이야기라고 한다면 국정원은 안보를 책임지고 정보를 해야 되는 곳인데 내부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요. 저 같은 귀찮은 기자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제가 뭐 학력을 위조했다고 하고 제가 뭘 위조했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포토사이트에 조작하고 지금 얼마 전까지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시 몇 년 전 일을 생각하니까 두렵기까지 1935년에서 저는요 이재명 윤석열 단일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알겠습니다. 근데 1935님 생각이 나고요.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 하겠다는 거죠. 선수들은 참가하는데 정부에서는 나서지 않겠다. 네, 결국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의 인종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 학살과 범죄 그리고 다른 인권 유린을 고려해서 베이징 2022년 겨울 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 외교 또는 공식 대표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 전부터 얘기했어요. 네, 일종의 암시를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결정해서 내년 2월에는 외교 사절들이 가지 않게 되는 건데 단순히 미국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그 밖의 나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그때 한국 정부의 고민은 남북 미중 정상이 한 자리에 만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창에서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좀 재현해보겠다라는 야심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으로서 좀 어렵게 된 상황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정부 대표단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서 이 구상이 좀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서서 IOC가 북한이 지난 여름 도쿄 여름 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참가 가격을 이번에 감찰을 했거든요. 예. 여러모로 구상이 좀 어그러진 사실입니다. 한미파이터님께서 내년 올림픽에서 남북 간의 진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더워요. 안녕하십니까. 어렵습니다. 1719님께서 바이든 내 친구 시진핑은 내 오랜 친구 하더니 속을 참 알 수가 없네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좀 또 근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발표들이 빨리 나왔고 그 밑에서 외교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쉽게 또 낙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또 북한하고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중국이 좀 역할을 해서 남북의 진전,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 내놓는 카드 중에 남북의 화해 협력 이 카드가 좀 선택되기를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좀 기대해 보면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빨리 밝혀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외교적 코드가 물밑에서 어떤 협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기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강원권인 원창터널 안에서 승용차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이 여파로 춘천 분기점부터 정체가 극심한 상황이고요. 영남권에서는 칠곡 진출로에서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 대동요금소부터 삼락까지 7km 구간에서 막히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은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까지 3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바란부터 팔탄 분기점까지 11km로 정체의 길이가 가장 길고요. 또 매송휴게소와 금천 일대로 각각 속도를 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 분기점 진출로 빠져나가기 어렵고 이후 경기권에서는 안성휴게소와 동탄, 신갈,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남 순환로 금천 방향 사당 나들목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어 수습 중이니까요.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대선전쟁,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 바 요즘 뭐하니? 2030 청년 정치인 어벤져스 모였습니다. 청벤져스라고 해볼까요?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권지훈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저 청년선대위원장 권지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 그렇죠. 네, 잘 몰라요. 네, 권지훈 네, 위원장님 네. 잘 몰라요. 자신을 잘 홍보하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김용태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이번에 선대위에서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또 각별하게 이준석 대표, 이혁관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민진 대표. 네,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네, 스튜디오가 환합니다. 활력 있고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청년 정치 어떻게 해야 된다, 청년한테는 어떤 공약 내놔야 된다 얘기하다가 청년들한테 청년 정치를 듣게 돼서 저 뿌듯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여야 대선 후보들 청년 자주 만나고 청년 정책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선거 때만 그랬어요. 대선 때는 항상 그래요. 정치인들, 젊은이가 중요하다 그랬었는데 이번엔 좀 특별히 청년 정치, 청년 정책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각 대선 후보들의 대선 출사표, 청년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지,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누구 얘기부터 만나볼까요? 권지웅 위원장님. 이번 선거 어떻게 보고? 이번 대선 후보들의 청년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더불어민주당이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저는 지금 시대에 가장 풀어야 될 문제가 불평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거짓이 아니라, 그리고 하는 척만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낼 어떤 정책, 이런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현실 가능성이나 아니면 그 전에 집행해왔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좀 설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청년 정책은?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원가주택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과거에 계속 했던 거 없이, 그러니까 새로운 입법이 아닌데 계속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그 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한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김용태.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이 2030 세대들이 지난 4.7 재보선부터 그랬던 것이 공정에 대한 공부거든요. 레이트 때문에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 이 믿음을 확고하게 이번에 대선 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여전법사한테 잘하고 그 믿음이 확고하게 또 입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불평등, 불공정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실 불평등, 불공정 해결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청년 정책들을 보면 사실은 어떤 전반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질금 지원 또는 이제 땜질식 처방에 가깝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청년 정책도 필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많이 위독하는 심폐소생술도 필요하지만 이런 자체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청년에 대한 심폐소생술, 청년에 대한 특별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회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가 돼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연끌 부채도 집다운 집에 살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후보 사이에서는 그런 조직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청년들의 마음이 민주당한테는 좀 떠나간 것 같아요. 불평등, 불공정 아까 지적했는데 민주당한테 청년들의 마음이
여당으로서 사실은 책임을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한 책임을 저희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해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도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소득이나 자산이랑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 한 7월 정도에 그 150장의 이력서를 쓰고 돌아가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무리 복지사각지대를 좁혀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복지 영역망에서 찾기가 어려웠을 뿐일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줄이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민주당한테는 마음을 돌렸는데 국민의힘한테 또 마음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기본주택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아까 뭐 이력서 150장 쓰고 안 좋게 되시면 그런 부분들 정말 저희 후보께서는 합리적 복지를 통해가지고 저소득 신청이나 이런 분들을 더 과감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더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조가 그렇게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발언을 보니까 공급에 있어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가상화폐, 가상자산으로 이걸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하겠다라는 말씀도 지지도 하셨는데 그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권지웅 위원장님, 친구들이 국민의 민주당에서 청년선대위 위원장 맡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아, 제가요? 좀 잘 바꿔보라고 하시죠. 잘 바꿔보라고? 잘 해보라고? 네네. 어쨌든 민주당에게 제일 좀 답답한 부분은 너희 안 변할 거지?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도 안 변하고 저렇게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변했으면 좋겠어. 제발 변하면 너희를 지지해줄 마음도 없진 않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너가 좀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진보당 그리고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의당을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아픈 부분입니다. 청년 정의당. 네,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정의당 지지층을 보면요, 이 20대의 지지율이 다른 어느 세대의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청년들의 지지가 정의당 전체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중에서도 여성 청년들이 많이 지지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 당도 앞으로 더 청년 친화적인 정당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압도적이죠. 네. 자, 그런데요, 김용태 최고위원, 청년들이 왜 정치권에, 왜 기성세대를 믿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 실망했어요? 글쎄요, 그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또 권력을 가지고 그동안 앞뒤가 다른 분들을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일단 처음에 저희 그 문재인 정권이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아마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목숨 걸고 민주화를 몸으로 쟁취하셨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사리사욕 없이 정말 이 나라를 잘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이끌 수 있을 거다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가는 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김용태 민주당은 이 정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우선 위선적이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사건? 조국 사태만 하더라도 조국 사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공정 이런 표현들이 말이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지적은 뼈아프게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잘한 거 많죠. 근데 못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 촛불이 있을 때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때 제때 바로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좀 변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겠다라고 했었으면 저는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검찰개혁이 중요하잖아.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잖아.
그걸 지금 이 시점에라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60일 이내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200만 명의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출되었어요. 그건 이 개인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정말 민주당 좀 바꿔줘 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승부가 이제 승부의 주사기가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민주당 정권이 그런 조국 사태라든지 또 이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지자체장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로남불 그리고 청년들한테 많은 배신감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건들뿐만 아니라 지금 와서 이제 평가해 보자면 촛불로 세워진 민주당 정부가 과연 국민의힘과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가 이 부분을 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그 종부세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란히 손잡고 이 부자 감세를 시키는 거죠. 그 차별금지법 국민의힘은 대놓고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반만 부분을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민주 대 반민주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지만 과연 그런 프레임이 지금에도 유효한가? 지금은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 정말 둘 다 어느 쪽이 뭐 어떤 기준으로 이거도 낫다고 판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의당을 비롯해서 제3지대에서 좀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게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4222님께서 청년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의 희망이 있습니다. 조혜숙님은 사람이 안 변하는데 정당이 정치가 어떻게 변합니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하셔도 됩니다. 국민의힘이 영입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이분이 청년 목소리, 청년들이 다 정치 얘기를 내진 않은 것 같은데요. 김용태 의원님? 예, 저는 그 노재승 위원장께서 관련해서는 SNS를 통해서 어떤 해명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기조는 그함이었습니다. 5.18 민주항쟁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시민이 희생됐다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분을 지금 그 자리에 계속 두는 이상 안녕하세요. 그 입장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가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할 때 사실 집회 운동이라고 하는 건 어다르고 아달려서 되게 불법화하기 되게 쉽습니다. 근데 불법 집회를 하면 실탄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거나 5.18과 관련해서는 해명을 했다 손 치더라도 저는 전두환은 그래도 정치를 잘했다라고 하는 윤고와 되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태 의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노재승 위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서 좀 본인의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재승 그 선임에 대해서 그분과 관련해서는 좀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사실 5.18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또 집회내로 실탄 사용 허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좀 섬뜩하기까지 했거든요. 무섭죠. 개인적인 소회를 적은 SNS였다는데 개인적인 소회로 실탄을 발사 이거는 좀 섬뜩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는 청년이신데 40년 전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는 걸 꿈꾸고 계신다 이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성태 의원을 전 의원을 임명하려고 할 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불법 채용자 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거나 조금 지나서는 3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해도 되지 않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국민들에게 결정을 아주 명백하게 이게 불법 행위라고 여겨져서 사실 판결까지 그러니까 징역 1년 3개월까지 받은 건을 두고 잘 모르고 빠진 판결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감싸고 근데 지금 노재승 이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안 낸다고 하는 게 사실상 감싸기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에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의 한
탓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잠시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건. 청년들의 공정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조심히 그 이후에 저희 이제 사태를 시작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그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님께서는지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분들이 사과가 필요한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공정을 원하고요. 제가 지금껏 취재한 사건 중에 가장 좀 청년들한테 미안했던 뻔했는데 지금 이거 모든 사람이 청탁자였어요. 모든 채용자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였는데 운전 못하시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님? 그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법원 판결이 무죄 판결로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권성동 사무총장 예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법원의 판결을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이 어떤 혐의에 연루됐고 어떻게 무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민주당하고 다르다는 것은 저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후보나 저희 당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 과정에 있어서 인정하고 바로바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이 자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권성동 의원 건은 지금까지 맨 마지막 판결 자체가 무죄일 뿐이지만 되게 그것이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냐가 좀 남아 있을 뿐 사실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거의 다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뻔히 알고도 지금 채용을 그러니까 계속 되게 주요 요직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저는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채용 정도는 권력자면 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힐 우려가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아니고 채용비리 문제가 권력자들까지 다 얽혀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막상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입법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다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채용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 청탁을 받아서 부정채용 해준 사람은 벌을 받았는데 그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아까 이런 부분법이 채용비리 처벌법이 자세하게 발의가 돼 있으니까 민주당 국민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쟁도 심하고요. 원래 세 분들 사석에서 이렇게 진지하진 않죠. 서로 좀 만나서 술도 먹고 그렇습니다. 술까지 못 먹었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고 네. 올라가면 있나? 그렇습니다. 정책 대결도 하고.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한번 시켜달라고요? 기사님 불 켜주세요. 잠자리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자, 지나가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야, 니네 뭐는 잘하고 있어. 근데 뭐는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래도 청년들이랑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건 잘하고 있고 과거에 없던 일입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더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전혀 불 좀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좀 최근에 후보가 제대로 발언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계속 누군가에게 둘러싸여서 후보를 계속 수르려고 있는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사실은 후보를 보고 결정하는 거고 후보에게 우리의 권력을 위임하는 건데 정작 그 사람들은 숨어 다니고 그래 그 전에 했던 발언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뭐 숨어 다닌다고 말씀하시는데 운전 못하시나? 21시에도 저희 대표와 후보께서 마포에서 또 시민분들 찾아뵙는 일도 있고요. 저는 뭐 숨어 다닌다는 의미가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라디오 출연을 안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되게 많은 분들이 불러주셨는데 부르고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 이제 오시겠죠. 이게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 이핵관 이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숨어 다니거나 이런 상태에서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말을 흘릴 때나 이런 핵관이라고 하는 게 따라붙는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다 말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핵관이란 말은 없는 말이죠 실체가. 근데 윤핵관이란 말이 왜 나오게 됐냐라고 하면 본인이 자기의 생각을 직접 말하는 공간이 계속 줄어들고 그 이야기를 계속 물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치하면 시민들이 결정하기 되게 어려워하신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일단 30대 당대표를 뽑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서 말짱 보이는 거 아닌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민주당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 그런 점으로 쇼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쇼를 또 네, 저희가 되게 많이 이건 진짜 장점입니다. 뭐 정치는 쇼맨십이 필요하고 정치는 쇼다. 저희는 많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건 부족하다. 앞뒤가 좀 다르다는 거 아까 계속 지적했지만 네. 더 진정성 있게 청년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기 후보가 다른 당 후보보다 이건 낫다. 좀 자랑하고 갑시다. 먼저 윤석열 후보. 후보님은 뭐 많은 언론도 그렇고 많은 청년들이 사실 지적하는 부분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포장하거나